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경준입니다. 2021년 들어서 첫 방송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빨리 극복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모시고 올 한 해 광주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도 극복해야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또 생태환경도시도 만들어야 하고 광주시가 올 한 해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양집 교수 함께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오늘 저희 방송이 첫 출연이신데 새해 들어서 시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고향 광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의 지도를 바꿀 수많은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경제 1번지에서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수칙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시장께서도 방금 인사하시면서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코로나19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코로나19 얘기부터 먼저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좀 무섭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대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민, 공직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제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새해가 들어서 5일이 흘렀습니다만 확진자가 15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2주 동안에 2개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환자 관련해서 전체 152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이런 상황을 애정하고 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면회 금지, 그리고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출퇴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외부인을 일체 만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종사자들의 직업윤리랄지 외부인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돼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강도 높은 조치를 했습니다. 268개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이제 정신병원을 포함해서 치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을 전담제로 지정을 해서 수칙을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7일까지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되고 커피숍 같은 데도 배달만 되고 어렵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제 상반기 안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긴 시간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99%의 시민들을 위해서 1%의 부지의하고 무책임하고
이 준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당부 말씀도 하셨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또 정확한 얘기들도 좀 전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또 여러 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오늘 광주시에 유흥업소 업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뭐 영업하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이러셨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이제 항의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는 점등 시위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번이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 강주시만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금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차례에 걸쳐서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입니다. 또 1월 11일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이 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훨씬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월 17일까지 수칙이 잘 지켜져서 이제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눔과 연대의 강주정신을 발휘해서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당장 떨어진 중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장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시장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는데 한자성어가 많더라고요. 예. 그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혁자생존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무슨 뜻으로 만드신 겁니까? 제가 이제 비교적 사자성어를 자주 쓰는 편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가슴속에 품었던 얘기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여러 사자성어, 예를 들면 혁신, 응변창신이랄지 혁자생존, 본립도생 이런 말을 썼는데 공통적인 것은 다 혁신에 관한 겁니다. 이제 혁자생존은 사실상 청와대 혁신수석할 때 제가 만든 건데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적응하는 종이 오래간다. 근데 적응해가지고는 변화의 시대에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 해서 제가 혁자생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혁신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예. 궁금한 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상황에서 아까 뭐 찰스 다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광주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이제 혁신은 예를 들면 오래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뭐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나온 혁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경제학자 슌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입니다. 이게 혁신은 버리고 파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버리고 파괴했다고 해서 혁신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창의성과 이제 창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 한 분을 뽑으라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꼭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혁신가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내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성과는 많이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되고 싶은 게 있다면 혁신시장,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고 싶고요. 지금 방금 전에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광주시정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네.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공직자 위주의 행정에서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답습 행정에서 창조 행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날로그식 대면 행정에서 이제 디지털 비대면 행정으로 가고 있고 주먹구구식 이 탁상 행정에서 현장 행정으로 가고 있고 일방적인 지시 행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통 행정, 그리고 권위주의 행정에서 봉사 행정, 복지 부동 행정에서 적극 행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주문하고 있는 혁신의 이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탁동기란 말을 쓰는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병아리가 이제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이제 쪼는 것을 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혁신도 이제 리더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함께 가자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민선 7기가 이제 2년 반,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왔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광주시정의 혁신은 어느 정도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혁신의 성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은 원래 혁신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혁신은 고통은 바로 나타나지만 성과는 어떤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해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은 쉽게 혁신하기가 어렵죠. 또 혁신은 기득권의 이해를 침해하기 때문에 저항이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에서 중요한 게 저항 관리, 갈등 관리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광주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다 혁신과 소통이 근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주역 일자리 지금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입니다. 이것도 혁신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강주를 갈등과 분열 속에 몰아넣었던 도시철도 2호선, 이것도 제가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까지 중요한 일이 터지면 우리 지역사회는 분열하고 갈등할 것이냐, 여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이 공론화를 구성해서 공론화해서 이제 결론을 내가지고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서 반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예산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막식 예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3,000명의 시민 서포터즈 그리고 12,000명의 봉사단이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강주시대,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만들기, 이건 2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주가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밖에 없다는 혁신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혁신과 연결돼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스스로 혁신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 김항식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광주시의 혁신. 시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도시 혁신은 뭐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나 또 작년에 겪은 뭐 코로나의 엄혹한 사태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광주시정은 비교적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시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 기반 산업의 혁신도 필요하고 도시 발전 전략의 혁신도 필요하고 혁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빅그린 자동차 산단이나 지하철 2호선 그리고 AI 시범도시 같은 것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잘 포석을 잘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현장 중심적으로 잘 성과를 내실 것이냐가 중요하고, 플러스 아직도 혁신이 조금 더 필요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의 관계라든가 우리 또 민관 거버넌스, 또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지금 도시 그 개발 전략,
광주공항 이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적 발상하고 정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책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현장 점검 정책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김양집 교수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이게 최근에 가장 어려움 또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좀 답답한 게 광주시도 전라남도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주시 이 시도 갈등에 있어서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는 분들과 전라남도에 책임이 있다는 분들이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주에도 꽤 있어요. 광주가 예. 책임이 있다라는 예.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뭐 시민들 지적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벌리고 있는 정책들은 저와 시민들이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전남과의 협력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시민들께 유감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 낮은 자세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뭐 전남지사나 광주시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선출직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에 광주 전남의 통합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통합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통합 논의를 제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서울이 금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145만, 전남 186만 이렇게 적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가 없고 생존과 번영을 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300만 이상의 광역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통합은 이제 시대적 추세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불란서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면서 최종 목표는 통합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2022년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한 사람으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충청도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통합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공멸입니다. 그런 차원이었고 세 번째는 제가 한 2년 6개월 동안 광주시장을 해보니까 광주 전남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참 많습니다. 중복 투자도 참 많습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공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통합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는 시도 통합으로 잡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서 이 절차 부분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이 아무런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사자협의회, 그러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해서 공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자협의회도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전라남도 의회는 거기에 대한 그 시도 통합에 대한 예산도 삭감해 버렸고 이게 지금 절차에서 상당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절차는 우리 김영록 지사와 또 진정성 갖고 얘기하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KBS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시도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에 대해서 한 60%가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가 더 많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의 문제는 공동 발전 그리고 광주도 발전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더 이제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경우에도 경상북도가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에서 이 광주 전남 통합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함께 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공항 문제를 사자협의체에 맡긴 것은 이 길만이 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자협의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광주 시민들의 뜻도 받들 수 있고 전남 도민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고 국토부나 국방부의 요구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게 국책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협조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와 국방부가 사자협의체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문제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시민들의 80%가 민간공항만 먼저 보내지 마라 하는 그 요구도 수용할 수가 있고 원래는 지난해 12월 18일 날 2차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라남도가 참석을 안 해서 2차 회의가 미뤄졌습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금년 상반기에라도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문제를 보내게 되면 2018년도에 약속했던 2021년 민간공항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자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광주시장께서는 대단한 열의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데 지금 현실은 전라남도하고 좀 터덕거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군사공항 이전인데요. 군사공항은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음이나 규제 등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어쨌거나 혐오 시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광주시의 대도시 발전도 저해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이 이전해야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전 대상 지역에서 이걸 잘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기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 동력으로 우리 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리더십과 세심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책도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면 무안공항에 그냥 공항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죠. 그래서 공항 시설의 통합 이전과 함께 항공단지,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면서 광주시 도시공사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 같이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합작 개발을 조금 한다면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와 단계적 접근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더욱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요. 제가 사자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전남하고 예를 들면 그걸 군공항이 옮겨가는 쪽에 KTX도 가도록 하고 그리고 항공산업도 보내도록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이런 공공기관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거는 실현성이 매우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 2년 6개월을 보면 전라남도의 자치단체자들이 우리하고 소통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6개월 동안 입에 담지 못할 구호를 가지고 시위하고 반대했고 국방부가 만든 이 자료를 배포가 안 되니까 우송했던 것을 장관이 보낸 걸 뜯어보지도 안 하고 반송할 정도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참여하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중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긴밀히 도모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사자협의체가 해결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 군공항이 15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소음시설, 교수님께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 같은데 조용한 데로 가면
이것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인구가 한 5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4,500억 원의 현금 사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각종 지원책도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지간했으면 저도 이제 민간공항을 그대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 시민들도 어지간했으면 민간공항 옮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진척도 없고 이게 후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서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공항만 전남으로 가져가고 강주 군공항은 강주에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강주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생이 아닌 것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도 상생 문제는 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또 전남지사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강주만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검토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 도민들께서도 먼저 민간공항부터 이전해라 하는 여론보다는 강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검토하고 안 그러면 동시에 이전하라는 여론이 항상 더 높습니다.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가만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시도 상생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단시간에도 부족할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우선 오늘 또 신년 대담이니까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2년 6개월 하면 아마 가장 두드러지게 내놓을 수 있는 게 AI 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AI에 대한 얘기는 많이 또 홍보도 하셨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하면 AI 산업 자체로는 분명 일자리도 많이 생기기도 할 텐데 이 기존의 전통 산업 쪽에 AI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것도 역시 2년 전에 강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상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이것도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말씀하셨고요. 예. 근데 그동안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매 산업혁명 때마다 일자리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도 벌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다만 일자리의 유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많은 일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든 않든 4차 산업혁명은 본격화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예.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흐름에 맞춰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이게 사실은 이미 자동차의 흐름은 전기자동차, 수소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걱정이 많은데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금년 4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9월 달에 10만 대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미 기술직과 생산직 채용 공고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강주 전남 젊은이들이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만 해서 1,000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가 생기게 되는데 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산업은 대세가 친환경 자율주행차인데 가솔린을 쓰는 내연차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은 다 내연차입니다. 아직은. 예,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되면 대중성도 없고 수익성 면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이 가능한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컨셉이 친환경화, 그리고 자동화, 유연화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지금은 자동차 공장들이 직접 안 만들고 우리 GGM처럼 위탁 생산 공장을 이용하는 경향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없어도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주어야 되고 노사 분규는 잦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 생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신에 자기들은 R&D, 연구 쪽에 이제 집중을 두는데 그래서 우리 강주 GGM의 환경이나 여건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GGM이 지속 가능성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노사 상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상생, 산업 평화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강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민정위원회 그리고 GGM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상생위원회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서 노사 분규가 없는 그런 노사상생의 일자리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혹시 코멘트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주요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융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AI 시범 도시는 굉장히 우리 기대를 거는 바가 큰데요. 일단 광주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NC소프트나 뭐 다음 카카오 같은 IT 공룡들이 이제 상당히 입주해서 민간 주도적으로 상당히 진행돼 왔죠. 그래서 기업들의 집적이 또 중요했고 또 그 시기에 2009년부터 개발됐으니까 그 시기에 강남의 여러 가지 임대료 상승이나 공간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압출 요인으로 해서 판교로 또 넘어온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게 성공 요인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뭐 80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현재 동탄 신도시도 경기도에서는 제2의 판교를 만들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 중심적인 AI 육성 이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의 생태계 육성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 기업 투자 유치, 바로 혁신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 클러스터, IT 혁신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GGM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테크노밸리도 갔다 오고 판교도 이렇게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강주가 판교보다 매우 불리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창업 생태계만 잘 갖추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AI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을 수도권에 만나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됐냐면 AI 하면 강주를 얘기할 정도로까지는 됐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이제 이 인공지능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AI 인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금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강주에 드디어 이제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융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가 데이터 센터가 착공을 합니다. 금년 1월 달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온 5호기입니다. 이건 이제 25.7 페타플러스입니다. 1페타 플러스라고 하는 게 1초에 1000조 번의 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17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주가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이것보다 3배나 성능이 뛰어난 88 페타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뭘 만드냐면 실증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실증을 하기 때문에 일반 AI 기업들이 보면 매우 매력적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인재 양성인데 AI 기업들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판교나 수도권에 있어도 AI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강주에서 인재를 구할 수 있겠냐, 누가 내려오겠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스탠퍼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났고 그리고 판교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 근데 이게 빌려 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3월 달부터 우리 강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서 그 AI 석박사급을 양성하는 대학원이 지금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이런 지역 대학에서 인공지능 대학 내지는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3년에서 5년. 근데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정통부와 협력을 해서 작년부터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6개월 과정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에콜 42를 벤치마킹한 건데 이건 수업료도 없고 기숙사도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1기가 155명이 이미 배출이 됐는데 매우 뛰어난 유능한 젊은이들입니다. 이분들이 해커톤 대회에서 국내 3연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주에 벌써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는 1년 동안에 63개 AI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강주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아서 그래도 인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인재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상상력과 창의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만 메고 강주에 오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려면 이걸 사업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AI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창업에 성공한 멘토단을 80명을 구성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000억 원의 AI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돈을 빌려드리고 있고요. 이걸 7천억 원까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창업 공간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스케일업 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커가는데 거기 이제 건너야 할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때 만나는 장애물들까지 다 해소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AI 생태계가 구성돼 있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 열의가 대단하셔서 지금 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AI 문제는 올해 다시 한번 시간 만들어서 시장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공표하고 계신 목표 중에는 생태환경 도시도 있거든요. 회색 아파트 중심의 회색 도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그런 기준에 비춰 보면 지난 연말에 좀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 누문동에 49층짜리 아파트가 인가가 났습니다. 사실 북구청이 계속 이걸 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미뤄왔던 건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거 인가 안 해주면 하루에 300만 원씩 내라. 북구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지난 여름 50일이 넘는 긴 장마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다 재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강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광주는 또 이제 시대적 소명 의식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건 국내 최초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서 있는 EU 국가들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그보다 5년 빠른 매우 도전적이고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강주에 앞서가는 모습이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에 돌아와서 보면 강주는 아파트 비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회색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길도 막히고, 옛날에는 이제 대구가 도시 열섬 현상이 가장 높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시 온도는 올라가고 공해는 많아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이제 생태 환경 도시, 디자인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가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생태 환경 도시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웠던 24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시민들께 그 어려운 과정 거쳐서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강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주천, 이것도 수량도 늘리고 수질도 개선하는 아리랑 물길 사업도 하고 있고, 전국에 이 수목원이라는 게 64개나 있습니다. 64개. 근데 수목원이 없는 광역지자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강주 수목원을 이제 새롭게 착공을 했거든요. 시장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지금 누문동 얘기는 지금 답을 누문동, 안 하시는데. 누문동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전남방직 일심방직 거는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누문동은 제가 예. 이건 간단하게 끝낼게요. 예. 누문동은 지금부터 11년 전에 시작돼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지난해 말에 했던 것은 이제 북구청에서 이제 마지막 절차를 이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남방직과 일심방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역사적 문화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주의 매우 노른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런 그 강주의 역사 문화자산, 이것은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노른자이 땅을 또 아파트 지어가지고 시민들의 그 회색 도시 계속되는 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난개발 막고 개발 이익이 특정 업체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30층 이상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일체 한 건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열의에 찬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실 네. 기회가 없었는데 네. 도시계획은 김 교수님 전문 분야시니까 네, 광주시가 아파트.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네, 멘트를 좀 현재 해주시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아파트 도시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시민들도 우려가 많으시고 전문가들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전남방직, 일심방직 부지 저도 가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도 있고 살릴 부분도 살려야 되고, 그런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 재생 사업할 때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플러스 교통체계나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원잡이나 여러 도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전략적인 도시 구조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방 일심방직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전남방직 부지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연결하는 딱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과 상무지구를 연결한 중간 지역인데, 거기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같은 좀 대규모 도시재생의 좀 거점이 만들어진다면 아시아문화전당, 그다음에 광주역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번에 선정됐죠. 그다음에 일심방직 전남방직 부지, 유스케어 시청까지로 이어지는 이런 도시 재생의 거점 벨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바오나 바르셀로나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 2호선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남방직 부지가 이렇게 도심 거점으로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좀 트램이라든가 새로운 신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하셔서 그 광주역하고
그다음에 전남방직부지 유스케어 시청까지 연결하는 노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도심 재생에 큰 파급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우리 시간 교수님 토론이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딱 1분 반 남았습니다. 방금 교수님 질문하신 거 포함해서 1분 반 마무리 시민들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남방직과 일심방직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2019년에 이제 일심방직과 전남방직 측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강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강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강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강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시는 비상한 각오로 최고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촘촘한 방역망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강주시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올해 자주자주 좀 나오셔서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론 10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연해서 올 한 해 전남도정에 대해서 얘기 나눌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